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평생 일궈온 예금과 집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미리 확실하게 말을 해둬야 할까? 아니면 지금 당장 정리를 끝내야 할까? 혹시라도 너무 명확하게 밝히면 아이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화목했던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법정까지 가는 비극 말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화목함은 어쩌면 당신이 살아있기에 자녀들이 참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공평함 역시 자녀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절반으로 나누면 곁에서 고생하며 돌봐준 자녀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평소 소홀했던 자녀는 그것조차 부족하다며 불만을 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자녀를 둔 어느 아버지입니다. 그는 재산 분배라는 난제 앞에서 매우 냉정하면서도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다투지 않았고 그 또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체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말했으며 어떻게 평온한 노후를 준비했을까요? 자녀가 둘, 셋 있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노후의 주도권을 쥐고 가족에게 비극을 남기지 않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은퇴 전에는 한국철도공사 코라일에서 평생 기술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큰 야망보다는 그저 안정적인 삶이 꿈이었습니다. 20대 초반 경쟁을 뚫고 철도공사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그 시절엔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열차 배차, 설비 점검, 운행 스케줄 관리를 모두 머리와 손으로 해내야 했죠. 큰 비로 노반이 유실되었을 때 10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현장을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남들이 설 명절에 가족과 떡국을 먹을 때 저는 동료들과 간이역 옆 한잣집에서 도시락을 까먹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몸은 힘들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두려운 건 직장이 불안해져 내 가족이 굶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동네에서 만난 단아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아내는 성실하고 생활력이 강했습니다. 결혼 후 곧 아들을 얻었고 몇 년 뒤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이들 옷은 늘 물려 입혔고 보조교사 월급과 제 월급을 쪼개어 저축했습니다. 아내가 학교에 가면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제가 야근하러 가면 아내가 집안일을 맡으며 수십 년을 그렇게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살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30년 전에 마련한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25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월급의 절반을 대출금으로 갚아나갔습니다. 55세가 되던 해 드디어 집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던 날 밤을 기억합니다. 아내와 동네 국밥집에 가서 수육 한 접시에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서로 긴 말은 안 했지만 그날 먹은 국밥은 참으로 달았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집이란 비바람을 피하고 빚 없이 내 자식들 밥 먹이고 공부시킬 수 있는 성지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두 자녀는 다행히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머리가 좋고 성적이 우수해 유명 공대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 전자회사에 바로 취직했죠. 연봉도 높고 바쁘게 살더니 아들은 점점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명절에 가끔 내려와도 마치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듯 딱딱한 말투로 회의하듯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나쁜 아이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가끔은 제 품에 안겨 질문을 쏟아내던 그 어린 소년이 맞나 싶어 낯설 때가 있었습니다. 딸 민주는 달랐습니다. 상대를 졸업하고 고향 근처 은행에 취직해 공무원 남편을 만나
소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격이 무던하고 실속 있는 아이였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야 하거나 관리비를 내거나 자잘한 행정 업무가 있을 때마다 달려오는 건 늘 딸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잊어버린 정기, 검진 날짜나 건강보험증 갱신일 같은 걸 딸은 수첩에 적어두고 챙겨주었습니다. 딸이 언젠가 제게 했던 말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아빠, 나중에 나이 드시면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빠 곁에 더 많이 있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식마다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알기에 비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고기처럼 결이 있는 법이라 누가 더 마음을 쓰는지 눈에 보이기 마련이더군요. 이제 우리는 늙었습니다. 생활은 단조롭지만 크게 고달프지는 않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끄는 휠체어를 밀고 근처 시장에 가서 찬거리를 사고 낮에는 옛날 영화를 보고 밤에는 공원을 산책합니다. 딸이 오는 날에는 반찬 한두 가지를 더 만들 뿐이죠. 부부 합산 연금은 월 250만 원 정도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먹고 자고 약 사 먹기에는 충분합니다. 보험도 들어두었고 빚도 없으니 간병비가 비싸긴 해도 아직은 감당할 수준입니다. 우리는 늙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식들이 기꺼운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우리를 돌보게 될까봐 그것이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돈이 남매가 싸우는 불씨가 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죽는 건 무섭지 않지만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할까봐 걱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아직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조금 느리게 걷고 일어날 때 짚어야 하긴 해도 아내 휠체어를 밀고 전동 스쿠터를 타고 시장에 가는 정도는 거뜬했으니까요. 의사도 혈압과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몸은 만약이라는 상황에 너무나 취약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시장에 두부와 나물을 사러 나섰습니다. 골목 끝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반대편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쏜살같이 튀어나왔습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한 오토바이는 그대로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반응할 틈도 없이 몸이 허공으로 떴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출근 시간에 쫓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뒤 들려온 진단은 오른쪽 고관절 골절과 복부 뇌출혈이었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아내는 응급실 복도에서 전화를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오늘 나가지 말라고 할 걸 정말 미안해. 지훈이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오후에 KTX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머문 시간은 단 2시간 뿐이었습니다. 의례적인 걱정 몇 마디를 남기고는 바쁜 프로젝트가 있다며 서둘러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에게도 책임져야 할 삶이 있다는 걸 알기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링거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반면 딸 민주는 전화를 받자마자 밤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낮을 병원에서 지켰습니다. 입원 수속부터 의사 면담, 보험금 청구, 간병인 수배, 휠체어 대여까지 그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병실 소파에 앉아 쪽잠을 자는 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주야, 너무 고생 많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렴. 딸은 눈을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아빠 돌볼 차례잖아요. 아빠가 평생 우리 위해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도 안 하면 자식 아니죠. 그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3주간의 입원과 2달 가까운 재활 치료 끝에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하체 근력이 너무 떨어져 앞으로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씩씩하게 걸어온 남자가 남의 손에 의지해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은 큰 좌절이었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저를 간호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약까지 챙기느라
아내는 매일 진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밤마다 부엌 구석에서 다리를 주무르는 아내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국 우리는 외국인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딸이 발벗고 나서서 간병인을 구해주었습니다. 월 300만 원이 넘는 비용이었지만 딸은 단호했습니다. 아빠,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아빠랑 엄마가 직접 못하는 일에 대한 정당한 비용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며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무서운 건 병 자체가 아니라 병들었을 때 일상을 지탱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이 없었다면 아내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몇 년 전에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줘버렸다면 지금 이런 간병인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 사고는 저를 깨우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단계를 넘어 이제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섰습니다.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될까? 아내는 어떻게 살 것이며 남매는 이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되지는 않을까? 베란다에서 빨래를 넣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야겠다. 퇴원 전 재활병실에서 만난 67세의 이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체국에서 평생 근무했다는 그는 뇌졸중으로 입원 중이었는데 어느 날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친구 하나가 얼마 전에 급사했네.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갔지. 그런데 세상에 그 점잖던 자식들이 예금이 어디 있는지 비밀번호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더 갚겠다고 경찰까지 부르고 법정 싸움을 시작하더군. 밖에서는 그렇게 효자 소리 듣던 놈들이 말이야.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의 예금은 6개 은행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도 있고 수시 입출금 통장도 있죠. 우리야 수첩에 적어두었지만 비밀번호는 수시로 바꿉니다. 딸은 어찌어찌 찾겠지만 아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우리 부부가 한날 한시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돈은 그대로 공중에 붕 뜨거나 남매 간의 전쟁터가 될 게 뻔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었는지, 누가 그저 형식적으로 찾아왔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매일 약을 챙겨주고 휠체어를 닦아주는 아내, 휴가를 내서 병원 동행을 하고 각종 세금을 챙겨주는 딸, 그리고 병실에 와서 10분도 안 되어 스마트폰만 보다가 회사 회의 때문에 가봐야 해요 라고 서둘러 떠나던 아들.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깨달았습니다. 헌신이 다르면 감정도 다르고 보상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요. 아내와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우리 재산을 미리 정리해두자. 그래야 애들이 안 싸워.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누는 게 최선일까요? 딸에게 몰아주자니 아들이 서운해할 것 같고 똑같이 나누자니 딸이 가여웠습니다. 지금 당장 밝히자니 가족 갈등의 도화선이 될까 두렵고 아무 말 안 하자니 사후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이 선생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 화목하다고 믿지 말게. 부모가 사라지면 그때 비로소 본성이 나오는 법이야. 우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명확하게 정하되 완전히 드러내지는 말자. 분배 방식은 결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함구하자. 미리 준비는 하되 공개는 사후로 미루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부부가 후회하지 않을 최선의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자산 현황은 이랬습니다. 30년 된 아파트 한 채 시세 약 5억 원. 그리고 평생 아껴 모은 현금 자산 약 3억 원. 저희 부부의 연금으로 생활비는 충분하니 이 돈은 비상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반반씩 나눌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저는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딸 민주가 보여준 헌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에 가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낡은 가전을 교체해주는 등 모든 뒤처리를 딸이 도맡았습니다. 반면 아들 지훈이는 어버이날이나 명절에 전화 한 통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병원에 왔는데 제 상태를 살피기보다 나중에 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며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 가더군요.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듯한 그 모습에 가슴이 시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아파트는 부부 공동 명의로 유지하며 거주권을 확보하되 사후에는 딸 민주가 상속받도록 유언장에 명시했습니다. 둘째, 현금 자산은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딸에게 두 부분을, 아들에게 한 부분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단, 구체적인 금액은 미리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셋째, 비상의료기금 1억 원을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향후 우리 부부의 간병비와 병원비로만 사용될 돈이며 관리 권한은 딸에게 부여했습니다. 넷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정식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배분이 편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공평함이 곧 산술적인 평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책임을 다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유언장은 돈 많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정리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써야 하는 것이죠. 아파트는 딸에게 상속하고 예금은 2일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을 백지에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또한 모든 은행 계좌 번호, 비밀번호, 보험 내역, 관리비 자동이체 항목 등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두 부를 만들어 하나는 딸에게, 하나는 집안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딸에게는 우리가 둘 다 떠나면 열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낼 편지도 썼습니다. 특히 아들 지훈이에게 보내는 편지는 수십 번을 고쳐 썼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지훈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세상에 없겠지. 너는 참 똑똑하고 대견한 아들이었다. 혼자 힘으로 성공한 네가 아빠는 늘 자랑스러웠어. 다만 네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 때마다 아빠는 조금 쓸쓸했단다. 너는 내 미래를 위해 달렸지만 내 동생 민주는 늙어가는 우리 곁을 지키느라 자기 시간을 쏟았단다. 재산을 똑같이 나누지 않은 건 누굴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짐을 졌는지를 인정해주기 위함이란다. 돈 때문에 동생과 원수되지 말고 그동안 동생이 고생한 걸 네가 너그럽게 헤아려 주길 바란다.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내 삶도 아빠는 응원한다.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이 편지가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지 아니면 상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진심이자 축복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하지만 글로 남겨서라도 제 결정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남기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질서와 존중, 그리고 부모로서의 채통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죽은 뒤에 무슨 상관이냐고 묻겠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입니다. 부모가 정리를 안 해주면 자식들은 싸움으로 그 숙제를 대신해야 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영정사진 앞에서 재산 문제로 삿대질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 방식을 어떻게 보시나요? 노후의 재산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너무 현실적이고 냉정해 보이나요? 아니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많은 분이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혹은 돈을 다 넘겨주면 버림받을까봐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이 주인으로서 결정하지 않으면 언젠가 남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권합니다. 자식에게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겁내지 마십시오.
오늘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장래에 모두가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당신은 자녀의 미래에 빚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현재를 잘 마무리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평온하고 당당한 노후를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